네, 희생역 신안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어제 짧은 회동을 한 가운데 조금 전 혁신위가 11일 최고위 보고를 끝으로 조기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손짓에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혁신위의 조기 해산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일 최고위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희생역 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다리겠다 이런 언급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혁신위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혁신안 가운데 1호 말하자면은 이준석, 홍준표 사면을 제외하고는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지도부에서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안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들을 앞으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총선 관련 기구들에게 넘겨서 다 잘 녹여내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고 어제 두 분이 만났어도 그런 내용들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윤핵관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중진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인들의 입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혁신위가 내놓은 안 가운데서 일부 안들은 최고위가 받아들여서 의견을 해줬으면 참 좋았었겠다. 예를 들면 어떤 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의원 세비 삭감이라든가 또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전과자 공천 원천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좀 혁신적인 아니구나. 이런 안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져서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번 공천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고위에서 좀 받아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랬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기대가 더 컸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혁신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께서 존중을 하고 다음 공관위에서 다 반영을 시키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못 봤던 정치인의 모습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역시 한국 사람 국적은 한국이지만 그래도 뭐 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네. 말도 거침없이 하네.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김기현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했던 여론을 잠재우는데 1등 공신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된 거죠. 그런데 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하시고요. 혜택은 김기현 대표가 다 받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그저 원맨쇼만 하고 끝냈다. 김기현 대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뚝 떨어졌던 거를 다시 또 원궤도로 올려놓고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재워 놓고 했던 것들을 모두가 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주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혁신에서 제안했던 5가지 안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받아준 게 없어요. 대사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갈등만 더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불쾌해하고 홍준표 시장 불쾌해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 또 일부 또 몇몇 사람에 대한 사면 이거는 과거로의 사면이다라는 비판도 이제 많았었던 건데 결국은
아무런 내용 없이 지난 한 5주 동안 인유한 위원장의 활동이 그 맹목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가능성이 있네, 우리도 바뀔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주는 역할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오늘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의 이러저러한 혁신위 활동 뭐 알맹이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굉장히 요란했으나 성과는 없는 이런 혁신이라 정당의 혁신과 정치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이번에 인유한 혁신위와 그 이전에 또 민주당의 혁신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회동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라고 보세요? 오늘의 결정에? 어제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그 공식 결별 전에 한 번쯤은 만나서 헤어집니다. 근데 모양 나쁘지 않게 헤어지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싸우고 안 만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 이 혁신이 안을 안 받으면 국민의힘 문 닫을 거야. 뭐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도 혁신위원장 본연의 역할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 참고 양보하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혁신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저 서로 체면체례하면서 마무리한 것이고 혁신위 활동은 이제 완전히 종료됐고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다라고 전망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또 이제 최고위 보고 상황이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또 나머지 50%를 당이 어떻게 할지도 그렇습니다. 여쭤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잠시 여쭤보자면 혁신이 내부 분위기를 뭐 자세히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혹시 반발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해산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안을 내세우자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혁신안을 종합해서 보고를 한 뒤에 11일 최고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해산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조기 해체하면서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사실상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어제 김 대표하고 인유 위원장의 만남은 사실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질서 있는 퇴진을 혁신위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같이 한 것 같고 인유한 위원장 어제 만남 사실상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굉장히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지도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움직임이 없구나 하는 실망감의 표현이 이제 얼굴 속에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혁신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혁신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총선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은 이미 제출이 됐다고 봅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도 인정했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인 이제 공천 관련 업무가 시작될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당장은 혁신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는 혁신과 희생 없이 김기현 대표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당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가야 됩니다. 당위와 그 전망을 같이 봤을 때 전망도 함께 가나요?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영남 중진들 사실 자신들이 이 험지 출마, 불출마 선언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시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
그것도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부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나오면은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구에서 머물러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군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근데 영남 지역 중진들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해서 뭐 험지에 가서 내가 정말 한 석이라도 당의 보탬이 되게끔 몸을 던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많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혁신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혁신위가 되는 안에 대해서 다음 스텝에서는 반드시 수용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 녹여내야 된다. 김 대표가 말했듯이 녹여내야 된다. 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반영해내야 한다. 사실은 이제 전망도 전망이지만 당위성,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뭐 국민들은 다른 거 안 볼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실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하느냐, 그리고 그 장제원, 뭐 주호영, 뭐 이런 분들이 수도권이나 험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혁신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평가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혁신위와의 갈등의 책임을 두고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당대표에게 요청을 하는 게 그 상식이에요. 그럴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그냥 붙들어 두고 있단 말이죠. 대안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 맞춰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국민의힘에 공천을 할 수 있는 도장 쥔, 옥새를 쥔 당대표 김기현 대표 이외에는 못 믿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도 막 그 뭔가의 그 열정에 불타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못 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명된 그분들이 과연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결단을 할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11일에 소집을 하겠다. 그리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겠다. 또 노란봉투법 재표결, 쌍특검법 상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듣고 또 저희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말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에 목매는 것이 여당인데 거꾸로 됐어요. 여당은 국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야당이 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거대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 문제인데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 본회의를 더 많이 열어서 그 가능성을 두고 더 많은 협상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협상의 시작이거든요. 네. 힘들더라도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더 많은 본회의를 약속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번 본회의 열어서 대법원장 인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급하거든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상특검 법안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서로 이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러날 건 물러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을 시켜서 예산안 부분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락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을 보니까 선긋기에 나선 모습,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사진 한 장 찍고 단합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만날 의미가 없다. 다만 전제 조건은 있었습니다. 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등이 확인되면 그러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대표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 운영에 있어서의 그 뭐 개혁의 딸들, 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조치가 있을 때 만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지 말자라는 공격적인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전제 조건이 굉장히 있었으나 점잖게 말씀하셨으나 그 속에는 매우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 전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의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거죠. 총선이니까 각 당마다 혹시 분열해서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분열의 틈을 최대한 메워주는 역할을 현 당대표가 하기 좀 부족하면 전 당대표와 원로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 틈을 벌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좀 있어서 걱정스럽고 좀 안타깝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찍자고 만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저 국민들과 특히 민주당을 오래 하셨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진 한 장이라도 저 두 분이 웃으면서 어깨동무하는 그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닌 강성 지지층도 지금 이야기가 비판의 목소리를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강성 지지층의 결별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화답하면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 지지층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당화를 시켜내는 상황인데, 이걸 정리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할 테니까 이낙연 전 대표 들어오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는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 같은 경우에 지금 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상황이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이 쏘아올린 대장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한 것 같은데요. 붙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양당제도 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전국 기반 상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낙연 대표가 가장 잘못한 점이, 우리가 책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꿨어요. 당대표가 요청을 하니까 당원들은 당대표 믿고 따라줬던 것인데, 결국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바닥을 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권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뒤로 물려두고 지금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당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 왜 그러시지? 평상시에 저분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제의 폐해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양당제 폐해를 없애는 제도 중에 하나가 위성정당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훼손됐어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되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정치 분위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위성정당 만들어도 비판 안 합니다. 오로지 민주당에서만
너희들도 연동형 찬성했으니까 너희들은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몫을 다른 당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현 당대표다라고 하면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변화된 상황을 두고 내가 당대표라면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분위기를 상황을 만들어낼까라고 고민해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나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나의 공간을 좀 열어놓지 않으면 내 다음 전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싸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발전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김기현 대표나 윤핵관, 영남의 삼선 의원들 이분들이 결단과 희생을 해줬을 때 정치가 바뀌고 국민의힘 정당이 바뀌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똑같이 과거에 저런 원로분들이 내가 다시 올드보이스로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또 주도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들도 실망하고 국민들도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들은 원로답게 포용으로 그리고 큰 조언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네, 예,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죠.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야권하고 손을 잡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면서 위성정당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정당이 생겨가지고 정말 도덕성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21대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낙연 대표가 사실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했던 분들 세 분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 그과 함께 뜻을 모아간다는 것 오늘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는 일단 계획이 없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연대 손치도 사실상 거절을 잘 보이다 보니 그럼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면 만약에 이제 대변인께서는 앞서 마음을 좀 정한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면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인물들과 함께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예, 가지고 이준석 계세요? 전 대표하고는 뭐 손을 잡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민주당으로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공감되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세 명의 총리들 이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그 원로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원로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분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은 정말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스럽지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민주당 내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원로들이 하는 말씀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당을 설립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아마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예, 당장 회동은 없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어떤 공감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신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복귀양 대변인께서는 이제 원로들의 어떤 역할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뭐 비수를 숨긴 제안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전제 조건을 걸고 또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는 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분위기인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다 같이 있나요? 가야지요. 어쨌든지 간에 단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다 함께 가야 내년 총선의 벽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다음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막 분열돼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세 분의 총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세균 총리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김부겸 총리 희생과 결단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정세균 총리는 호남 지역구에서 서울로 옮겨오셨고 또 김부겸 총리는 경기도 수도권에서
대구에 가서 도전하셨던 이런 분들이세요. 몸소 실천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민주당을 흔들자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빈 틈을 어떻게 메울까라는 걱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지 저 세 분 모두가 다 정치 일선으로 다시 복귀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세균 전 총리 엊그제 만나 뵀는데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어떤 그래서 언질도 없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은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 저 세 분의 생각은 신당 창당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민주당의 분란을 최소화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까라는 측면에서의 큰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제 정당과 관계없이 이제 양 정당에서 각 정당의 전 대표였던 분들의 신당 창당 관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랜 기간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와의 설전은 가끔씩 나오는데 두 사람 왜 간의 반복될까요? 저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애들 싸움도 아니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준석 신당을 비롯해서 다른 신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뭐 청년들을 모아놓고 지지 세력에 대한 과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우리 원내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냐?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은 구글 폼 등으로 인해서 출마 희망자들을 모아봤더니 많이 신청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정말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세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은 이제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여전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안철수 의원도 한 건데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낮고 성공 가능성은 더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더니 왜 내 이야기만 하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두 인물의 설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죠. 저 두 분이 노원구에서 직접 국회의원 배지를 두고 겨뤘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경쟁을 하면요 감정이 좀 쌓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조금 어른답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봐요. 손을 내민다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먼저 내미는 게 손을 좋겠다. 뭐 굳이 내민다라기보단 뭐 좀 험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포용을 보여달라. 후배가 네. 서운하다고 하면 그냥 너털 웃음 정도로 해서 좀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대략 한 지지율 한 2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한 겁니다. 실제 20%의 지지율을 유지한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면 22대 총선의 최대 승리자는 그 신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기저기 손을 내밀면서 이낙연 대표한테까지도 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안 자체가 그러면요. 모욕적인 겁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 20% 정도의 지지율 이것을 힘으로 해서 지금 세게 신당 제3지대 저를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현실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못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지붕 아래서 못 있어요. 결국은 보수 정치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이준석 신당이 교섭단체 정도의 어떤 그 배지를 만들어낸다면 실제 보수 정치의 헤게모니는 이준석 대표가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 다음에 이준석 정치의 시작은
매우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그림은 다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분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준석이라 하더라도 좀 미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손을 내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세력을 계속 모아가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세력을 만들어 가지만 그 세력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과 또 어떤 모습을 함께 그려갈지를 지켜보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저희 이어서 윤 대통령 행보 좀 짚어볼까요?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 장관들과 재계 총수단을 이끌고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에 방문을 한 건데요.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부산 지역은 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실망감이 깊은 상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방문을 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계 총수도 함께 가서 아주 소탈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실망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그 이제 반대급부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좋은 모습을 좋은 행보로 비춰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어제 방문해서 지역 수건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야 대표 모두 이제 지역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현은 내놓았었거든요. 일단 어제 행보 포함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 실패가 뭐 보통 실패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를 해오고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확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유치 캠페인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 한 건데 뭐 역전할 수 있다, 자신 있다. 1차에서는 사우디의 과반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이미 다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손잡으면 막는다, 이긴다 뭐 이렇게까지 희망을 주었다가 결국은 119대 29 정말 창피한 거죠. 국민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외국 나가서 뭐 하신 거예요? 비행기만 타고 정상들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들과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저는 경질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냥 계시죠. 결국은 일상적인 개각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은 어쨌든지 간에 TK는 기본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PK 민심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부산이 흔들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곧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점심 무렵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것도 이제 브리핑룸에서 용산 브리핑룸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부산 민심이 들어왔을까 봐. 그러니까 재계 총수까지 함께 모시고 가서 떡볶이 드시고 하는 일종의 쇼죠. 선거용 쇼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게 국가 사업을 임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떡볶이 먹는 모습 말고 안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공부하고 그 고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정말 발벗고 나섰죠. 그리고 우리 재계 총수님들 전부 다 함께 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은 상대국이 워낙 일찍 시작했고 사실상 처음부터 예상이 안 됐던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